안녕하세요. 우. 예,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레옹님이 오늘 논술이기 때문에 우리 박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지용입니다. 네, 논술은 제가 한 15년 이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자연 논술을 자연계 학생들 논술 대비에 뭐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약간 과장된 겁니다. 달인이 아니면 뭐 황제? 제가 원래 수리과학 통합 논술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분리되면서 과학 논술 쪽 수업을 진행하는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과학 논술은 올해로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그 마지막 과학 논술을 정리하시는 그런 마음. 올해로 아마 제가 논술 수업은 이제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원래 과학생이셨으니까. 저랑 같이 과학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스카웃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자, 우리 혜림쌤. 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미림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논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대학을 모든 대학의 논술을 섭렵하면서 시험을 보러 다녔던 수험생 입장에서 또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데. 네, 최고죠. 네, 인문논술에 대해서는. 그럼 거의 다 붙었죠. 그렇죠. 네. 또 최근에도 좀 이렇게 제시문적중이라는 그 네, 맞습니다. 구조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오늘 2024학 실무집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자, 먼저 2024년 수시모집 논술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에 대해서 먼저 한 번씩 짚고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의 특징, 인문계 논술의 특징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어떤가요? 우선 이번에 한 300명 정도가 논술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증감 수가 조금 아주 좀 늘었다. 근데 내년에는 또 저희가 고대에서 이 논술을 부활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폭 더 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특이점이 있는 그 최저 학력 부분이라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수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시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특별하게 언급드릴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동국대 논술 전형에서 그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 계열 가운데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였는데 5등급 이내로 2개 합 4랑 2개 합 5는 정말 차이가 너무 엄청나죠. 네. 그리고 또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도 2개 합 4에서 2개 국수 0 중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에서 국수 0 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로 탐구를 추가시킨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답지 않은 탐구까지 포함되면은 상당히 훨씬 더 학생들한테 완화되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좀 논술로 유명한 학교들의 올해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문계열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의 논술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가천대 유명해요. 학술형 논술 유명한 그런 학교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가운데 1개 3등급입니다. 네. 하나만 3등급을 받는다. 여기서 탐구는 한 과목. 네. 하나만 해라. 네. 하나만 하면 약수량 논술만 열심히 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넣어라 이런 뜻이네요. 원서 많이 넣어라. 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우리 올 수 있어 이런 거네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논술에서 선발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 계열은 2개 합 등급 5등급이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좀 이번에 특이해요.
아니면 간호학과랑 지리학과를 인문 계열에서 뽑는 인원수를 따로 빼놨습니다. 네, 인문 계열 논술에서 이 국수 영탐 이 가운데 또 이번엔 인문 계열만 넣어라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은 확통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확통을 보는 인문 계열 학생들 가운데 2개 합 5등급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는 반드시 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같은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가운데 세계합 등급 5, 그 외의 인문 계열은 세계합 등급 6으로 조금 더 완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영탐 탐구 한 과목이고요. 세계합 6등급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논술 전형에서 대학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톨릭대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그리고 인하대, 한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신대, 한양대 이 학교들은 논술 전형에서 수시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건 자료를 그냥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2개 학부가 이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2개 학부니까 이제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 2개 학부는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2개 학부를 제 학생들이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추지 않을까 하고 원서를 썼던 애들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2개 학부, 그다음 경희대도 2개 학부인데 수능 그 충족률을 보면 건국대가 60에서 한 70% 정도고 경희대가 40에서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예상할 수 있냐면 건국대를 쓰는 학생들이 경희대를 쓰는 학생들보다는 수능 성적이 조금 높은 학생들이 건국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계 기준으로는 경희대가 국제 캠퍼스여서 수원에 있지만 뭐 나중에 취직하고 하는 거 감안해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건국대는 서울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 지원이 조금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탕후루 때문에 그런 거. 네? 건대 그 골목에 탕후루 가게가 많아서 양꼬치랑 탕후루. 최근에 제가 안 가봐서. 아주 좋은 동네죠. 그래요. 저희 진짜 가요. 도상면 맛있는 집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높은 학교가 세계합 6인 학교가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가 이제 세계합 6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2개를 쪼개서 과목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탐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중앙대보다 최저 맞추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대는 탐구가 2가 있으면 국수형 중에서 하나만 2가 있어도 세계합 6이 되는 상황이니까. 탐구만 잘해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6인데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니까 국수형 중에서 어쨌든 성대보다는 국수형 성적이 좀 좋아야 체질을 맞추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 작년에 바뀌면서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 성대가 2022년에 55.27이었는데 23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101.92로 갔으니까 경쟁률이 2배가 넘는 그러니까 체제가 딱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만큼 지원이 많아졌다. 됐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저가 낮아지면 이게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체저 충족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질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 이게 수능 비중보다는
체제가 낮아지면 합격에 논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체제는 아까 이제 특별한 과들 형배 같으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이런 과는 세계학 5.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학과는 세계학 6 이렇게 돼 있고 인문계는 인대에 비해 체제가 좀 낮춰졌는데 네. 자연계는 낮춰지지 않았어요. 낮춰지지 않은 이유는 수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수학 등급 힘든데 맞습니다. 반대로 자연계는 수학 등급을 받아내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기 쉬워졌죠. 때문에 체제를 낮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제가 낮아진 상대적인 거고 아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얘기하셨는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자연계도 뽑아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자연계도 뽑는데 그럼요. 경찰은 자연계도 경찰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한때는 그 논술 전형의 실질 경쟁률의 경찰행정이 0.9대 1로 빵꾸가 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이제 올해 경쟁률 늘어나죠.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행정이 국수형만 가지고 체제를 하다가 탐구를 집어넣는 바람에 체제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해져서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은 어쨌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천대 한계 3등급인 건 인문계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수능 체제 없는 것도 뭐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 다만 경기대는 자연계가 논술 보지 않는다는 거 하고 한국 외대 서울은 자연계는 다 글로벌 캠퍼스에 있으니까 거기만 자연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외대 서울에는 자연계가 없다. 그런 정도로 체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 정보를 조용조용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캐치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가슴을 갑자기 때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덜컹덜컹 내려앉는 이런 내용인데 야 이걸 말해 주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지는 상황이 그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한번 가능성이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난다? 경쟁률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률이 늘어난 상태 속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원율 자체가 높아지기보다는 간절한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만 들어가도 나는 만족한다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상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낮아진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수능 최저가 낮아진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논술 그 자체의 시험의 변별성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 돼버렸다. 이렇게 한번 그런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기엔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작아서. 그래도 뭐 얘기는 해야 돼요. 그냥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지난 과거를 갖다가 지난 시간인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뭐 탕후루 얘기했지만은 서울 강세인 거예요. 건대와 경희대의 차이는 서울 강세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 구조에 의한 대학 서열보다는 최근에는 서울 소재 그리고 서울의 중에서도 번화가 이런 곳에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간적인 가치가 사실상 그 학교의 커트라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대 거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그냥 휘황찬란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 멋진 거리로 탈바꿈된 이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 대학의 인프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상담하다가 학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홍대도 자연계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미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계도 커트라인이 아주 높은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죠. 지역 인프라. 네, 맞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가 가장 수혜자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대도 마찬가지로
수혜적 위치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대학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서열과 레벨 속에서 뭔가에 대한 어떠한 규칙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그런 것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근데 이제 아까 너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아니 뭐 경희대 수원 캠퍼스는 하나의 인프라도 있고 네. 그쪽 거기 반도체 공장도 많고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학교다. 굳이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꼭 인서울을 가야 되는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충분히 학교의 레벨도 높은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건국대 입학처 관계자들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는데 건국대가 최근에 가트라인이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학과 명칭을 좀 잘 바꾸지 않았나. 트렌드에 맞게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스마트한 이름들을 좀 많이 쓰니까 실제 그 이제 경희대는 그런데 되게 좀 이제 무던한 학교다가 이제 예전에 한양대가 성대가 그렇게 바꾸는 걸 보고 그래 봐야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하다가 역전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한양대도 막 학과 이름들을 막 바꾸기 시작했던 게 건국대를 좀 올려놓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대는 그 이름 브랜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 아시아대학 서열이라든가 학교의 순위에 엄청 민감해요. 사실은 그게 하나만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탑 대학, 그다음에 글로벌 대학 순위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면 단지 네이밍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건대든 다른 뭐 성균관대든 우리나라 대학이 저는 긍정적인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고정불변의 서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역전도 당하고 좀 해야 또 발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신의 트렌드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는 높을 것 같은데 싶은데 아니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뭔가 원서를 쓸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자, 아주 뭐 엄청 좋은 정보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조언을 구하는 부탁들이 하나 있어서. 그럼요. 저희 쿼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최저 맞추려면 적어도 과탐 2등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역 고3 육모에서 공부를 별로 안 했었나 봐요. 물리, 화학이 모두 4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학원에서 본 성적은 여전히 4여서 사실 고1 수학 5등급에서 고3 수학 1등급까지 찍어준 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곧 구모인데 아이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고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과외라도 해야 할까요? 자기 리듬대로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엄마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물리화학 성적 올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좀 그런 과학과 관련해서 최저 맞추는 것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구하셨네요. 나이가 뭐 저기 그 5등급 1등급 돼가지고 자신감이 뿜뿜하네. 애가 좀 괜찮네요. 애가 훌륭한 녀석이네요. 반듯하고. 고3 때 수학에서 1등급. 아유,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근데 바탕을 이제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공통적인 건 바탕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접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2학년 모의고사하고 3학년 이제 올라와서 보는 모의고사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난이도에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저 정도 되면 기본 개념 문제도 틀리고 있다는 얘기고 시간도 모자란다는 얘기고 이제 그런 총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혼자서 풀어보면 풀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났죠. 30분 끝나고 나서 풀어보니까 이제 우리 항상 듣는 얘기들. 선생님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 알겠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2등급이 목표면 킬러 문제 버리고 그냥 17번까지만 30분 내에 풀어도 충분히 2등급 나오니까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외시키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학생들이 뭐 효과적이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파이널 지금 타이밍은 학원은 그쵸, 이제 겨울 방학 맞습니다. 때부터 시작한 파이널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학원도 지금은 킬러 문제를 잡으려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이 학생한테는 안 맞을 수 도움이 있다. 안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이 학생에게 맞는 학원은 없어요. 네, 지금 타이밍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학원이 공급자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결국 수요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현재 고3은 킬러를 잡기 위한 준킬러를 잡기 위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학생들 많이 학원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열 것이고 나머지는 고2 애들의 어떤 기본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등급이 2등급이 되기 위한 기본과 심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강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추상성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학원도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학원의 공급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학원 강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네, 그렇다면은 주변에 이제 기본 개념과 심화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좋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가능성의 여지가 좀 넓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선생님들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 크게 됐죠? 이거 도움 크게 되는 건데. 예.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 그렇죠. 예, 자연계 이제 좀,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이제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 경쟁률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실질 경쟁률도 인문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은 체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논술은 이제 체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22년도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경쟁률하고 그 논술의 실질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두드림 전형의 경쟁률은 15.73대 1이고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12.55대 1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논술이 더 작죠. 네. 더 낮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기학과인 의생명공학과는 두드림이 35대 1인데 논술 실질 경쟁률은 14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제가 있는 경우에 실질 경쟁률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 체제가 없으면 인기학과는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종의 특성상 이제 본인이 그 학생부 관리해온 그 전공적 합성을 마지막에 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기학과들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지만 논술도 물론 인기학과는 높지만 이건 마지막에 틀 수 있는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합격을 만일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인기를 찾지 않고 실질 경쟁률을 좀 떨어뜨리는 연구를 조금 해보면 이제 확실히 구멍이 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내신이 6점대 후반인 재수생인데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사고 출신의 재수생이에요. 근데 이제 6논술을 쓰는 거죠. 자기가 이제 4개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쓰겠다. 근데 선생님 제가 경희대 홍익대는 꼭 가고 싶은데 합격할 수 있는 학과를 좀 골라달라. 이렇게 해서 경희대 홍익대는 제가 학과를 골라줬어요. 근데 얘가 경희대 홍익대만 합격했어. 학과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 가능성만 보고 이제 원서를 쓰는 것하고 이제 본인의 의지대로만 쓰는 것하고는 합격률에서 차이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상담 트렌드 해보면 저 소프트웨어 갈래요, 뭐 AI 갈래요, 뭐 빅데이터 갈래요, 뭐 이런 이렇게 현재 트렌드대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과들은 무지 경쟁력이 높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합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쟁력이 높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학점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실제 경쟁률은. 그리고 지방에서도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대 AAT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가 학교 레벨에 비해서 최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자연과학대 쪽에는 실제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경우가 매년 한두 개 학과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역 거점대 이제를 괜찮다라고 하면 수도권 학생들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야, 또 이게 팁이었습니다. 엄청난 팁을 계속 지금 방출하고 계신데 마지막이니까 올해. 네. 그동안 내가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다 얘기하고 간다. 올해 마지막인데 뭘 이런 그 어떤 결기가 느껴지시는데 내가 원래 이 정도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올해 다 풀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세요. 아끼다 동된다. 그렇죠? 네, 이거 뭐 이제 끝났는데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이고 해서 네. 우리 연세대 논술 지금 촬영하고 나면 끝입니다. 아, 네네네.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요가 있는 거야, 논술. 나 이 대학은 한번 가고 싶고요, 써보고 싶고요. 이런 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거 쓴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거 한 장을 차라리 다른데 실현 가능한 학교에 빨리빨리 써라. 또 네.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갑자기 생각나는. 예. 수학과는 쓰면 안 된다. 논술 전형은. 예. 논술 전형에서 수학과는 어떤 애들이 쓰냐 그러면 나 수학 좀 해. 이런 애들이 수학과를 쓰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수학과가 탑이 아니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수학과가 일단 탑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연세대 수학과 다른 과보다 아주 많이 높다. 뭐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논술 실력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인 아이들이 쓰는 게 수학과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체제가 없는 한양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재고 애들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수학과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상담하다 보면 제가 수학과 가고 싶어요. 뭐 수학이 너무 좋아요. 대학 가서 배우는 수학은 아닐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기필코 쓰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과를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인데 그렇구나.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저 여자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되물어줘야 됩니다. 그 여자애가 널 좋아할까? 제발 좀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이에요. 저 여자 너무 이뻐요. 뭐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너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 수학과 논술에 있어서는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수학을 대부분 자연계 학생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가 수학과 논술이다. 예, 지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렇다면은 수학을 원래 잘하는 학생이니까 조금 틀면 다른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학과군에는 얼마든지 경쟁력이 갖출 수가 있는 학생들인데 굳이 수학과를 지원을 해서 불합격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팩트입니다. 아우 이거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는데 댓글들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저 신나가지고 하나씩 더 이제 방출해 주시는데. 내볼 거 많습니다. 예,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응? 예.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 합격자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어쨌든 뭐 이제 글 쓰는 거고 자연계는 어쨌든 정답이 있지만 이제 과정을 채점을 하는 보니까 수능처럼 이렇게 그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22년도에 아주대 오전 오후 합격자 평균 점수가 83, 63인데 인하대 오전 오후 합격자 점수가 38, 4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평균이 40이면 학과에 따라서는 뭐 30.1인 학과가 최저학교더라고요. 그럼 이런 시험을 그 당시에 시험을 봤던 애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문제를 읽으면서 안 되겠구나. 나는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쌤, 저 논술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시에서는 아주대하고 인하대하고 이 배치컷이 비슷한 학교거든요. 근데 아주대는 80점 되고 인하대는 40점인데 그러면 아주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보러 왔냐? 그게 아니고 아주대는 시험이 쉬웠고 인하대는 그냥 어려웠을 뿐인데 자, 이런 데이터 없이 그냥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못 풀겠는데? 이러면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건 할만한데? 특히 가천대 문제 보고 애들이 많이 이런 얘기하고 지금 가천대는 할만하던데 가천대는 합격자 너만 점수가 높아요. 할만할까? 모두가 할만해. 네.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본인이 합격하고 자꾸 매칭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할만하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어렵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논술 준비한 학생들은 논술 문제가 어렵게 나와야 자기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하고 유사하게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잘 된 애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논술 준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이 2등급이고 수능에서 수학이 4등급인 학생이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논술 준비를 4등급인 학생이 했다 하더라도 2등급인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근데 논술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균 60점 이하로만 떨어지면 논술 준비한 학생이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잘 모르시죠. 어느 학교가 어렵게 되고 어느 학교가 쉽게 되는지를.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게 합격자 점수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수학생 관점으로 얘기하는 이 대학 문제는 어렵구나. 야, 너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까지라서 이제 막 다 방출하고 계신 중이에요. 지금 막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막 다 끄집어 이러다가 갑자기 또 논술이 부활하면 어쩌시려고. 제가 그건 뭐 다시 또 수업은 안 해도 또 다시 또 들어오니까요. 네, 상담하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문제가 어렵다, 쉽다,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다, 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험의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달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서 정성껏 한두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 학교의 최저 그리고 그 학교의 실질 경쟁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먼저 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학과와 학교를 택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유형 얘기하실 때 얘기하시겠지만 학부모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성대 논술은 어렵죠. 경희대 논술은 할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경희대 문제가 성대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성대는 이렇게 문제를 내서 성대 시험 보는 애들을 변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대는 문제 수준에 비해서 실제 합격자 점수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낮아요. 이 얘기는 채점이 까다롭다니. 그러니까 이제 감점 요소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평소에 이제 준비 상황이 조금 이제 달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안 보는 거죠. 넌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거에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경희대 합격자 논술 점수 트렌드를 보면 18년도에는 92점이었어요. 평균이. 근데 19년도에는 80이었고 20년도에는 61점이었고 21년도에는 70점이었어요. 그러면 18년도에는 학생들이 경희대 시험 보면서 내려오면서 다 집에 전화했을 때 엄마 나 합격할까? 왜냐면 합격자 평균 92점 정도 나오면 거기다 뭐 시험 보러 온 애들은 다 잘 썼을 거거든요. 근데 20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61점인데 뭐 환경공학과는 50.9였으니까 이때는 애들이 시험 보고 캠퍼스 내려오면서 아 나 안 되겠다. 이 학교 안 올래 뭐 이러고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네. 밥 먹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면 내가 왜 합격했지? 동명이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한 학교라도 이게 트렌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추이를 좀 보고 올해는 인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경희대가 이제 92점이었던 건 교육부 압박 때문이었고 실질적으로 경희대는 논술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교들 성향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학생들 성향에 맞추어서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멘탈이 좀 약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나는 손을 털어버리는 애들은 이제 그 문제가 좀 쉽게 나오지만 좀이 빡빡하게 써야 되는 학교 이런 학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네. 아유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학교 시험을 나눠서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은. 근데 의대 문제를 따로 내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이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H한 문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H한 문제가 따로 나오니까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똑같아요. 의대 문제가. 그러면 그 의대가 속해져 있는 시간대 문제는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의대 때. 그렇죠. 그래서 인하대 오후 문제가 평균이 30점대 같은 이유는 거꾸로 탁 찾아보면 오후에 의대가 같이 시험. 그런 것도 있어요. 의대랑 같이 가면 무조건 어렵다. 그렇겠죠. 따로 보는 대학은 뭐 상관없는데 같이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무조건 어렵다. 와 이런 것도 참 세밀하네요. 알고 원서를 하나하나 쓰다 보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논술만 해도 뭐 들여다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들 질러대니까. 논술 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는 모든 방송들과 콘텐츠 통틀어서 저희 교육진담 입시 방송이 가장 최고가 아닌 오늘 방송이 아닐까. 우리가 최고 맞죠. 이 정도를 오픈한다는 네. 거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보고서 뭐 받아 적는 수준이 있어. 레옹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 요거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청취자분께서 좋아요 누르시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이렇게 네, 좀 눌러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족해. 이게 우리 자신이 뭔가에 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방송은 그렇죠? 그것도 우리 그 승진님께서 소방대 논술 수준과 경희대 의학 논술, 과학 논술 수준을 연대랑 비교하면 또 어떤지 그 질문도 해주셨어요.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뭐 한번. 수강대 이제 수리 논술 문제는 일단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다의 기준에 뭐 하여튼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대학인데 의대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대 문제가 더 어렵냐 경희대 문제가 더 어렵냐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경희대 의학과 문제는 어렵게 나온다라는 것하고 그다음 두 학교의 공통점이 과학 논술이 40점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세대는 문화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경희대는 문화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두 학교 다 과탐2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풀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학 논술 기준으로만 보면 일단 경희대 의학과가 연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 논술만 보면. 근데 수리 논술은 연세대가 쉽게 출제한 적이 있지만 교육부 압박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연세대 수리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50점 정도 돼 있으니까 연세대 수리 문제는 어렵다. 서강대 문제도 쉽지 않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다만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교과 범위 밖에서 출제해가지고 교육부 징계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과 범위 밖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보면 제가 보면 교과 범위 안에 있어요. 네. 교과 범위 안에 있는데 너무 심하긴 했다 이거. 그렇죠. 교과 범위를 너무 심하게 벗어나지 냈어. 말라고 압박을 하는 이유는 너무 심하게 냈어. 대학이 되고 너 어렵게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계속 그런 식의 네. 심했어 이번에 선 넘었어 뭐 이 정도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경희대 의학계나 연세대나 비슷한 레벨 수준이다. 누가 더 어렵다 싶다는 걸 말하기는 근데 좀. 경희대 의학계열의 과학 문제는 교과 범위를 넘어서 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 범위 안에서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네. 요런 정도입니다. 여보. 댓글로 막 빡 빨리 하세요. 저희 좀 있으면 이제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슬슬 고파. 마무리로 네.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좀 그런 학교별 문제 유형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네네. 우선은 아마 논술을 준비하는 인문계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논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논술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이번에 수시 6장 카드를 준비를 해놓고 이 중에서 내가 논술을 한번 넣어보자, 한번 상향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논술에 대한 눈을 살짝쿵 지금쯤 뜨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논제다. 왜냐면은 그동안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면은 손도 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문학 독해력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좀 글을 써내려가는 문장 구조 능력이라든지 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지는 않다라는 학생들이라면 언어논술, 인문계에서 언어논술을 논제 유형으로 한정하는 학교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들이 가톨릭대, 경희대 인문체육이고요. 경희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그리고 아주대, 이화여대 인문계열,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인문계열, 홍익대 이 학교들이 언어논술 위주로 보게 돼요. 이 언어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들이 뭐 적게는 3개, 많게는 8개 이상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그 지문들이 전부 다 이 문학 작품이 한 50%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비문학 지문 같은 혹은 다른 사회 파트의 사회탐구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그런 사회 지문들이 포함돼서 그 각각의 지문들을 요약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융합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논술을 인문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언어 논술 플러스로 도표와 그래프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건국대와 경기대, 경북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외대입니다. 그 이번에 2025년부터 논술이 부활하는 고려대에서 올해 이 8월 달에 모의 논술을 정말 오랜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모의 논술을 우리가 한번 보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를 생각을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유형들을 줬는데 이 언어 논술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중앙대랑 성균관대 정도의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가장 좀 흡사하게 나왔었던 이번 모의 논술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수리논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뼈문과 친구들한테는 조금 뼈 아플 수 있는 그 논제 유형이 영문과. 네, 네. 제가 그랬거든요. 뼈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힘들어할 해야 수 되는데.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건국대 인문사회 2 그 학생들과 경희대 사회, 숭실대 경상,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경영경제, 한국항공대, 약, 한양대 상경계열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인문계인데 수학을 잘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대단히 유리하다. 네. 대단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대학들은 결국은 수리적 형태의 맞아요. 해석력이 있을 때는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인문 논술 네.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잘 맞추면 수리 논술에서 변별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상경계열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수학 계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좀 더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하죠. 영어 제시문이 들어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원서를 쓸 때 일단 배제했던 학교들이 있었어요. 영어 빼. 네, 제가 국어랑 수학은 잘했는데 영어를 그렇게 제가 음. 그때 당시에 그 좀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물론 대학 가서는 잘했지만 네, 그때 배제했었던 학교들이 여전하네요. 네, 연세대와 이화여대, 이화여대 인문 계열과 한국외대는 뭐 당연히, 원래 당연히 영어 제시문이 학교의 정체성이니까. 네. 경희대는 이제 안 나오나 보죠. 경희대는 나왔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학교들 바로 교과논술,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수학을 포함하는 학교는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고요. 수학을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 여기까지가 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논제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 리스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과에 관련되거나 뭐 대학 관련된 부분은 오늘의 뭐 논외인데 갑자기 한국교육기술대가 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확 들어왔는데 상당한 취업률과 그 내용들 자체를 많이 내공이 탄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전도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하나의 배경적인 측면 속에서 아마 그 대학도 아마 작용을 하고 있는 학교일 겁니다. 뭐 저도 한기교대 하면 거기 선배님이 한 분 교수님으로 계셔서 네. 저보고 항상 애들 좀 원서 좀 많이 쓰게 해달라고. 굉장히 노력해요. 거기 뭐 탐방 같은 거 가면은 처장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학교가 산학적 형태의 어떤 협력에 관련돼서 상당히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단단한 학교입니다. 학교 어디였냐 그래서 옥천에 있다 그러면 애들이 네. 천안에 있다 뭐 이러면 이러는데 사실상 그런 정도의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바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갑자기 또 마지막에 이름이 나와서 네, 이야기 해봅니다. 야, 오늘 우리 이 정도 정보 드렸으면은 이제 저희 맞춰도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저희 그 청취자분께서 좀 늦게 청취를 시작하셔서 앞으로 다시 보기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정말 다시 보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현 고3입니다. 육모, 칠모 수학 100점이고요. 내신은 미적, 확통, 기하 모두 이수했고 수학 내신 1.0이라고 합니다. 연대 논술 지원하려고 하는데 치대 합격권이 어떻게 될지 과학은 화학 선택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항상 잘 듣고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시는 분이네. 무슨 말씀이 질문? 연대 논술에서의 치대의 가능성이 어떨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학생이면 붙겠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시험을 아직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네, 보통 요 정도 그러니까 논술에 학생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성적만 가지고 이제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치의가 일반 학과의 인기 학과하고 비교해서 아주 많이 높진 않아요. 연세대 학교 특성상.
그래서 뭐 지혜가 조금 경쟁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합격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하고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연세대 자연계 논술 경쟁률 낮아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낮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작년에 낮았으니까 올해는 올라갈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연세대 일반학과 기준으로 연세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과학 논술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탐2가 나오는데 3학년 때 성취도 평가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를 한 번 본 애들은 시험 안 보려고 할 거야. 그래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아이고 힘 있는 대답 됐네.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많은 정보. 이것이 교육진담이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도 교육 정보의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 계속 가져가 주시면 오늘같이 좋은 방송 앞으로도 쭉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재홍 대표님께서는 이제 논술이 아니라 이제 과학으로 네. 이제 다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 날카로운 분석과 해안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떠한 과학의 인사이트를 심어줄 수 있는 영역으로 다시 저희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